밥을 먹는 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품격을 보여주기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품위를 좀 지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결혼식장 가면 사실 보이더라고요. 저도 내화는 안 할 뿐이죠. 그게 부자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재벌가 3세들 용돈도 좀 궁금하긴 해요. 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친구도 잘 안 봐요. 용돈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소비보다는 꽤 저는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DF 정신건강의학과의 대표원장인 이재병이라고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인옥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요 도네이션 이사장 이승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동경하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0.1%의 압도적인 부자, 그들이 부를 쌓는 기술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삶의 태도와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옥 작가님, 회사에 현금만 1조가 있는 재벌가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재벌가 집에서 지내시면서 야, 이 집은 이렇게나 부자인데 이런 게 없네 했던 게 혹시 있을까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심플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현관 앞에 거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울도 없었고 거실에 TV도 없고 통창 유리 앞에 긴 소파, 탁자 그 외에는 눈에 거슬리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전실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TV도 없어요. 이게 사실 되게 비어있는 공간, 약간 여백의비가 잘 살린 공간이 아닐까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각적 노이즈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좀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무질서한 환경이면은 시각적인 어떤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뇌를 지치하는 거예요. 업무 효율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주변이 왜냐면 엉망이면 그걸 일일이 분류한다면 뇌가 에너지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상이 좀 어떤 공간에서 빛나느냐 그랬을 때 소위 뭐 재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 좀 자기관리가 우수한 거, 거기에 부합한 게 좀 더 질서 있고 깨끗한 공간에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여백, 깨끗함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도된 생활 방식이라는 건데 실제로 재벌가에서는 이 청소나 정리를 어느 정도로 좀 중요시하나요? 제일 첫 번째가 청소고 위생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던 먼지가 있으면 다시 닦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베비시터잖아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게 두세요. 웬만하면 본인이 한 건 본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베이비시터를 시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우리 대표님도 사실 지금 굉장히 깔끔한 외모이시거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 하게끔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벌들도 사실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긴 해요. 영어식 표현하면 좀 스포일드? 버르장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버르장머리 없게 만드는 사실 환경도 있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가정 환경이 좀 있는 것 같고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리한다. 실제로 이제 자기관리면을 좀 보자면은 그 사회심리학자인 분인데 이분이 5,0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했어요. 결론 중 하나가 아침에 침대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다른 이제 비율보다 206%,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높더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모닝 루틴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뭐 추천하는 것 운동, 과격한 운동 말고 정말 5에서 10분 정도의 햇볕 쐬면서 걷기 아니면 스트레칭 정도만 해도 실제로 이게 뇌에 이제 혈류량 공급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 뇌의 각성 속도가 빨라지고 또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더 이제 자극을 하거든요. 좀 더 빠르게 이제 각성 상태로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잘 사는 집은 꼭 일어나면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서 신문을 펴죠. 이제 런닝 같은 거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좀 아침 루틴으로 그런 모습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보시면서 자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요일마다 점심을 같이 항상 먹으면서 다 모여 한 20-30명 많게는 이제 40명 꼭 다 필수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목 업데이트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하고 재벌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똑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발언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서 익힐 수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더 똘똘한 답변을 한다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작가님 재벌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키워오면서 아이의 일정에 좀 본인의 생활을 좀 맞추셨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재벌가에서는 시간 관리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도 그 시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던가요? 시간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잘 못 다루면 삶을 제대로 못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시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철저하게 합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킬 때 누가 좀 억지로 시키는 거는 일종의 통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좀 실수도 많고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심이 더 생기면서 일부러 안 지킬 수도 있고, 아까 대표님 스포일드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어떤 합의야 혹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성취를 했을 때 일종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오, 나 한 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좀 더 체득화가 빨라지고,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뭐 뇌가 속칭 말랑말랑할 때 배워야 이게 좀 더 고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이트가 학문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는데 1살에서 3살 때쯤인데 그때 이제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고착화되면 불안이 커져서 좀 강박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벌가 교육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자, 올해도 벌써 계획을 미루고 한 달 넘게 그냥 훌쩍 떠나보내신 분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좀 확실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선생님이 추천하는 일정 관리법 같은 거 있습니까? 어른들 좀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뭐 AD 친구들이 일정 관리할 때 조언을 드리는 게 하루에 이제 자기 전, 뭐 꼭 직전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당일, 내일, 그 다음에 3일 뒤, 일주일 뒤, 이제 최대 한 달 뒤까지 어떤 스케줄을 그때마다 리셋을 해라.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3가지만 적어놓고 일단 할 거 3개만, 그 이상은 적지 마라. 어차피 많아지니까 그때 못한다. 그렇게 이제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제가 추천한다면 이제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봐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너무 과한 목표 세운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지키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퇴근하죠. 진욱 작가님, 그 아이들 키우면서 행동을 하나하나 사실 다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 제일 좀 전쟁이에요.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근데 재벌가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는 이런 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요. 못하죠. 어른과 같이 아이들도 앉아서 그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른이 계시니까 못하죠. 이게 핸드폰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식사라는 게 특별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좀 이 식사라는 거를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화하다가도 너 핸드폰 하면 핸드폰 하는 거고, 다만 참여율을 좀 올리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전처럼 강박적인 이런 규율을 하는 것보다 MZ가 많다 보니까 이제 4세까지 오게 되면 사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통제가 되게 어렵고, 안 그러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가정애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재벌가가 혹시 자녀를 혼내서라도 가르치는 식사 예절이 있을까요? 이게 본능의 영역이다 보니까 음식이라는 인간의 욕구에 충족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품위를 좀 지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기본인 것 같다 보니까 조금 격이 떨어지는 대화는 안 할 뿐이죠. 막 품이 있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품이 있다는 것보다는 뭐 미디어적인 얘기를 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한다면은 수저나 나이프나 포크나 위치나 그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혼식장 가면 사실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어떤 것부터 집느냐를 봤을 때, 특히 이런 코스 같은 거 봤을 때는 이 식당의 의도에 맞춰서 집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맞춰서 이게 교육이 있진 않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이게 서양식이고 이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잘 사용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품위, 품격 이런 건 굉장히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그 대화 한마디만 해도 품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좀 일반인들하고 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품격이라는 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말, 대화나 이런 것과 이제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메라비안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행동의 어떤 일치성에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나온다. 아까 뭐 작가님이나 대표님이 이제 그런 테이블 매너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시선을 집중해주고 조금 몸도 좀 기울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나 대표님이 내 말을 좀 들어주는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나오는 일종의 품격 아닌가. 언어와 매너가 일치할 때. 그렇죠. 제가 이제 아내가 얘기할 때 대답하면서 핸드폰 하거든요. 메라비안 법칙을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재벌가 3세들 용돈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왠지 느낌에는 막 카드 하나 주고서 얼마 한도 이내에서 마음껏 쓰거라 막 이렇게 무한정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돈을 주기 전에 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좀 특별한 그런 방식들이 있던가요? 일단 필요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뭘 사겠다. 그럼 그걸 지금 꼭 사야 돼. 지금 안 사도 되면 한 3일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3일 후가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빨리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걸 좀 유보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사실 여기서 대표님이 어릴 때 용돈이 얼마였냐만 밝혀주시면 썸네일 하나 시원하게 나올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여쭤보기가 그렇고 용돈은 어떤 식으로 좀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안 하는 편이라서 잘 이 소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라는 거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인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 소비보다는 가치 창출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좀 더 큰 편이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좀 정체성을 찾는데 용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1세는 주변에 없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제 부자 3대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재벌은 3대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까지만 가서는 사실 그게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1세가 되기 위한 좀 이런 갈망, 욕망이 좀 있었는데 용돈이 있다면은 그냥 친구들보다는 냉정하게 등가 교환이 되는 친구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물론 이제 돈도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에 대한 사교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게 있었죠. 검색을 하면 나오고 신원이 명확하니까 굳이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솔직히 쉽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경우고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느 정도의 스스로 이렇게 어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질적인 걸로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충족되다 보니까 니즈가 없어요 사실. 신기한 게 SNS 보면 오히려 돈을 궁한 사회 초년생들이 명품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서 일부 주어진 친구나 이런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있다가 사회에 딱 나오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어떤 유리함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우리 뭐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목덜미 도마뱀인가요? 걔들도 이제 쫙 펴주고 공작새도 막 확 화려하게 커 보이게 하는 것처럼 명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소비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나는 그 브랜드와 동일한 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충족된 도파민들이 썩 오래 가진 않죠. 아까 대표님께서 스토리 있는 소비를 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인상 깊은데 그 친구들도 그런 소비로 바뀌면은 남들을 신경 쓸 게 없고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쇼잉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욕구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욕구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충동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원할까? 내가 무엇을 충족시키고자 이거를 원하는 것일까? 이게 얼마나 충족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체제가 있나? 저는 제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친구도 잘 안 봐요. 여기 어디면 너무 냉정할 수 있지만 건설적인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게 통제를 안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중년 이후에 고민하고 스스로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깨달으신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재벌가의 교육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그거 궁금해요. 소비를 물질보다 가치의 중심을 두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과 비슷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쇼핑 치료라는 유튜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쇼핑 치료. 네네. 근데 이제 쇼핑 치료에서 우리가 그냥 충동 구매나 아니면 어떤 물질들을 샀을 때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거든요. 대표님 뭐 스토리 있는 소비 말씀을 주셨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구입했을 때
그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대상을 소비한다 혹은 추구한다고 할 때 그런 가치 판단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또 이걸 내가 가졌을 때 얼마나 또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유용하게 쓸 거고 효율적인지를 알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치 추구를 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물질을 구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재벌가 부자분들의 자녀들이 충동 조절에 능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메리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감각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좀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머시멜로 테스트라고 흔히 알고 있죠. 지금 참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어차피 참는 거는 재벌가 아이들이나 일반 아이들이랑 똑같을 텐데 이걸 참았을 때 나에게 더 큰 보상이 온다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고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예를 들어서 너 1등 하면은 장난감 사줄게 했는데 뭐 다음 달에 보너스가 안 나왔다. 아 그래서 야, 이번 달은 못하겠다. 다음 달에.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깨진 거죠. 이런 신뢰가 없으니까 주어진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일단 쟁취하는 거죠. 나중에 뭐 1,500원짜리를 가질래? 지금 1,000원짜리 가질래? 아 지금 1,000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신뢰적인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재벌가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좋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심어주는 건 좋은 건데 어쨌든 환경이 안정되었으니까 그 가르침이 더 잘 먹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꼭 물질적으로 너무 비싼 게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액수야 어쨌든 간에 아이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켜서 기다릴 줄 아는 교육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다른 상황에서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기다렸을 때 더 큰 보상이 온다는 걸 체득하면은 앞으로 인생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 질문일 것 같은데 자녀에게 충동 조절 훈련 저희 같은 일반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저도 잘 못하는 아니 물론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론을 적용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화도 내고 하는데 결국에는 선천적인 게 아니고 하면은 충동성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충동성의 어떤 대상이 있을 거거든요. 유튜브건 스마트폰이건 살짝 그걸 돌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로 우리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거 들어봤니 하면서 관심을 좀 돌리고 프레임 자체를 좀 비껴나면은 그 순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탐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좀 머리를 쓴 건데 그런 식으로 화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두되면서 아이가 흥분하는 거를 커트해주는 방식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긍정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대안이 스마트폰 앞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하는 분들은 돈과 물질보다는 대표님 말씀대로 가치를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것을 바꿔 나가던가요? 내적인 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생활 습관, 생각 이런 삶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내적으로 단단해져야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단단하게 키워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법칙으로 만드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이 가장 상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체성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을 살지 않나? 그게 부자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 끝나고 가시는 분들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자기 주도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실 땐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게 그런 외적 요인들 때문이거든요. 돈 문제건 사람과의 사이의 문제이건 간에. 근데 본인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외부 환경이나 변수에 종속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지내시다가 치료받고 스스로 이제 돌아보시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주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요인이 그전에 스트레스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거 힘들긴 한데 뭐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이제 치료 끝. 종료해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 가셨죠. 그렇게 자기 주도권을 본인 스스로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I don't care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 강도가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좀 바뀌게 된 부분들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치료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라고요.
반갑더라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하는데. 자, 오늘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